1차 시에서는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봤다면, 2차 시에서는 아동 복지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되게 잘 만들어진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동 복지와 인권에 대한 정의, 개념은 무엇이고 아동 학대는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내용의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는 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자료예요. 이렇게 국가 마크, 정부 문서, 그다음에 정부 산하기관인 이런 곳에서 만든 자료들은 되게 많은 검수를 거쳐서 현장의 교사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내년에 교사로서 현장에 가시면 이제 연수들을 들으실 때 보게 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동 복지란 무엇이고 인권의 정의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든지 보시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을 익숙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동 복지에 대한 개념은 아동 복지 실천을 하는 부분이 바탕이 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라는 것에 핵심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이념의 주요 근간은 아동관과 밀접하여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아동관에 따라서 아동복지 이념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변천을, 시대사적인 변천을 살펴보면 이제 고대 사회부터 근대까지, 그래서 아이를 수단적인 존재로 봤다가 중세사에서는 이제 군사력과 경제력 확보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중세 말기 성인의 축소판 소유물로 보고 근대에는 아동의 권리, 루소나 페스탈로치에서 유아교육 사조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에밀이라든지 그런 걸 접하셨을 텐데,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게 된 거는 어때요?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개체로서 아이들을 인정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아동의 세계라는 표현을 이제 모든 인간의 생존, 발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아동도 스스로를 최대한으로 추구해 나갈 권리가 있는 인격적 존재로 보게 된 계기를 만들게 됐고, 초기에는 이제 그 복지를 할 때 그 보편적인 것들보다는 선별해서 뽑아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데, 현대는 누구나 다 보편적인 의미로 아동 복지란 무엇이냐 했을 때,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아동 인권의 개념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989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의 인권을 인정하면서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 아동 권리 선언문이라는 것을 23년에 곧 있으면 거의 100년이 되겠네요. 그쵸? 2년 뒤면
제네바 아동 권리 선언이 24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59년에 아동 권리 선언이 있게 됩니다. 59년에.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89년에 이제 협약을 맺게 된 거죠. 이 협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적으로 국제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라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협약과 선언의 차이를 살펴보면 선언 그냥 누군가가 이런 것을 합시다 땅땅땅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어때요?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준한 협약을 맺은 국가들 신기한 게 공부하다 보니까 북한도 비준 국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동 그 사실 애들이 막 그 어버이 수령 동지 앞에서 막 그 왜 굉장히 칼군무를 하잖아요. 뭐 아이돌도 아닌데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획일적인 율동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데 북한도 비준 국가로서 협약을 맺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89년에 아동 권리 협약을 이제 체결하고 192개국에 비준한 사상 가장 큰 국제 협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개국의 나라가 약속을 한 거죠.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지켜주겠다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아동의 권리와 실현을 위해 비준국 모두는 입법, 행정, 경제 및 사회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 원칙, 기본 권리 이 부분으로서 핵심이니까 자꾸 나오는 거죠. 이거 시험에 냈다고 말씀드렸죠. 사지선다가 아니라 오지선다로 냈어요. 이 중에 아닌 걸 고르시면 되겠죠. 생존, 보호, 발달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참여가 조금 차원이 다른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에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생존권은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생존권의 기본 권리이고요.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발달권은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참여권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그래서 4대 기본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는 아동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 어리다? 미숙하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아동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이고 자신만의 생각과 사물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1989년 유엔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명시했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을 위한 모든 결정과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존권.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며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안전한 가정에서 머무르며 쉴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권. 모든 아동은 학대와 폭력, 유기, 전쟁, 차별, 노동 등 모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는 적절한 보살핌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달권.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여가와 문화활동을 즐기며 생각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권.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관점을 가지고 성장하는 존재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어른들은 아동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리를 존중받은 아동은 행복한 미래를 그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 권리. 우리 모두가 아동 권리를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Save the Children. 4대 기본권리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 그렇게 해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무차별의 원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출생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아동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이고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존과 발달의 원칙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 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생존권과 발달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보장들을 이 생존과 발달의 원칙에서 다시 한번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및 적절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이 2011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2000년대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고 UN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4년도에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그 원칙들이 이제 일반적인 원칙들이 반영이 되고요. 2006년도에 이제 아동복지법이 일부가 개정이 되면서 인종에 의한 차별 금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결국 이때가 다문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다문화 2세들이 이제 그런 좀 차별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아동복지법 개정을 하면서 2011년에 이제 UN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부분으로 현황을 살펴봤고요. 학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의와 어떠한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개념과 신고에 대한 의무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3대 일반 원칙은 무차별의 원칙,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그 다음에 생존과 발달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데 우리 요즘 뉴스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존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K방역이라고 해서 막 선진국에 들어갔느냐 막 이런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가 죽어서 냉장고에서 나온다거나 생존신고도 출생신고도 안 돼 있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제공받지 못한 이 땅에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라는 직업군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제2항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12조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 정한 해당자가 신고 의무자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아동 인권을 정면에서 위협하는 아동학대를 생애 초기에 적극적으로 발견함으로써 아동학대로 인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이제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 권리의 대변자이면서 옹호자이고 아동학대 관리와 예방에 책임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동의 옹호자이면서 대변자로 역할을 해야 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행할 경우는 이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쵸? 아이를 지켜주고 또 신고해야 될 사람이 아이들을 학대를 해버리면 그래서 뉴스에서 그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아동 인권 존중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는 이제 선임에 뽑힌 선생님들이겠죠. 그래서 아동 인권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주는 직원, 그러니까 그런 대표 교사가 있고 그걸 지원하는 담당 교사가 이런 뭐 교육을 한다거나 어떤 연수를 참여하고 와서 전달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동료 교직원과 함께 연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에서 2017년의 자료를 이제 그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요. 보시면 85%가 4, 5세, 6세까지 우리가 이제 그 범주를 18세까지 봤을 때 이때 퍼센트지가 굉장히 많네요. 이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영아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군에서 연령들이네요. 그래서 4, 6세가 유아보다 1, 3세 영아반 보육활동에서 2배 이상 발생을 했다라는 통계표를 볼 수 있고요.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이렇게 해서 뭔가 물건을 들고 아이를 체벌하는 거, 나쁜 마음을 먹고 아이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거, 손가락으로 아이를 막 삿대질 하시면서 뭔가 막 XX 이놈 새끼 막 그러면서 그쵸?
그리고 아이는 너무나 외로운데 엄마가 너무 바쁘고 막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이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네요. 신체 학대는 고의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 파열, 기능 손상 등 훈육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힘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심리 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정신적 학대 또는 심리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아동에게 욕설, 경멸, 모욕감, 수치심을 주거나 협박을 가하고 언어적 공격을 일삼거나 감금하는 등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처우 형태가 포함이 됩니다. 부모의 편애로 인해 차별을 받거나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이 유형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며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태도와 관련된 유형이어서 학대에 관한 보고가 가장 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성인의 신체 부위 접촉, 성관계, 사회적 금기에 위배되는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인데요. 부모나 성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인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성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사회적 금기에 위배되는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기 노출, 성적 접촉, 강간 등의 성폭행과 가족 구성원 내에서 발생하는 근친 강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의 배우로 출연시키거나 포르노물 판매 행위 등과 관련된 성적 착취 등이 성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방임은 신체적인 방임과 교육적인 방임, 정서적인 방임, 유기가 있고요. 아이를 깨끗하게 살펴주지 못하는 거, 학교를 보내지 않은 거, 아이를 정서적으로 돌보지 않고 어디다가 이제 방치해버리고 그런 책임지지 않는 것들까지도 학대 유형에 속한다는 겁니다. 아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요. 신체적인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해한 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적인 방임은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것. 출생신고가 되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학교를 가서 아이가 정상적인 등원, 등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가 시스템에서 들여다보는데 올해는 아니고 재작년에 아이가 출생신고는 되어 있는데 학교를 오지 않은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뉴스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은 허회됐는데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그래서 그 아이를 살펴보는 성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머릿수만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담임 선생님조차도 전화가 안 되니까 안 되네요 하고 끄시고, 그러면 그 아이가 왜 학교를 오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주소지의 담당 공무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결국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 그런 이슈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그 아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3일 이상 결석을 하면 가정 방문을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살펴라 라는 그런 일시적인 국가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니 아이가 3일 4일 안 온다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유치원은 어린이집은 의무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해야 된다는 무슨 조항이 갑자기 생기니까 현장에 있을 때 되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지원해주는 지자체 행정공무원들이 조금 뭔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업장을 설치해 놓고 그 업장에 아이들을 입소시키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오지도 않은 아이를 우리가 그러니까 입소를 했다라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때 한참 그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가 한 번도 등원을 하지 않은 아이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가 한번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초등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없으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정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조금 정리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방임에 대한 부분은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리만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무단 결석을 했을 때 며칠 이상 결석을 했을 때 집에 가봐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끝나지만 아마 현장에서는 가정을 방문했고 1차 방문했고 2차 방문했고 3차 시에 누구를 만나서 아이를 확인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록 보고서에 남기겠죠. 정서적인 방임은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불안, 위축, 분노 이런 정서를 조장하여 정서 발달을 위협하는 것. 유기는 아동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으로 방임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귀찮아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해서 아이를 유기해버리는 어딘가 뭐 어디 놀이공원 가자고 해서 화장실 다녀오는 척하고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무책임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4가지 학대 유형 외에 2가지 이상 학대 유형이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 복합 학대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학대 발생에 대한 부분으로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가족 간의 요인도 있고 시설에 대한 요인도 있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이 너무 많거나 너무 또 반대로 어리거나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것도 부모로서 아동기의 경험들이 너무 좀 전무한 거죠. 가족 요인으로는 가난함, 또 가족 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 부족, 부부 간 갈등의 불화등 있고요. 어린이집 요인으로는 보육 환경적인 측면, 교사의 근무 시간, 교사 대 아동 비율, 과도한 업무, 개인 내적 측면은 낮은 자존감, 발달에 적합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을 때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아동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이런 산업화라든지 핵가족화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아동학대는 전생에 걸쳐서 심각한 부적응 결과로 이어지므로 조기 발견 및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고요. 또 언어적 위협, 비난, 비교, 명령, 무시 등 영유아의 자아감을 낮추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남 참견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런 얘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오늘 바깥놀이 안 갈 거야 이런 얘기에서 땡땡이가 친구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구나. 선생님은 뭐뭐한 것이 궁금하네. 조용히 들어주면 오늘 바깥놀이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뭔가 말투부터가 어때요? 조금 폐쇄적이고 단호한 부분과 아이의 아이 메시지, 유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전달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여러분이 조금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